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남긴 것은 낡은 집 하나와 앵무새 한 마리뿐이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실이가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1985년 7월 15일)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미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수야. 영수야, 나야, 미란이. 영수야, 사랑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서울 강북구 삼각산 자락.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한옥 한 채가 봄볕을 받으며 고즈넉하게 서 있었다. 기와 몇 장이 깨지고 담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이끼가 끼었지만 그래도 집은 여전히 든든해 보였다. 대문 옆 우체통에는 광고 전단지들이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했다. 이곳에서 40년을 살다 간 박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향년 75세, 할머니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잠결에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혼자였다. 대문 앞에 검은색 SM5 한 대 멈춰 섰다. 차에서 33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박민수, 할머니의 큰손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 테 안경을 쓴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뒤이어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내렸다. 민수의 동생 박민지, 중소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다. 할머니 집, 민지가 녹슨 대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작년 추석 이후 처음이니까 거의 6개월 만이네. 비걱, 대문이 열렸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가꾸던 화단이 말라 있었다. 한때 장미와 국화가 피어있던 자리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했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는 평생 이 좁은 마당을 정성껏 가꾸셨다. 하지만 마지막 몇 달은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할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그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못 왔잖아. 두 남매는 마루에 올라 신발을 벗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나무와 먼지와 세월이 섞인 냄새. 거실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가 커튼을 걷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렸다. 거실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집안을 정돈하셨던 것 같았다. 하지만 곳곳에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파 위에 돋보기 안경, 탁자 위에 반쯤 마신 보리차,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지가 가족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대부분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찍은 사진들.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 민수와 민지의 아버지 박철수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민수와 민지의 어릴 적 모습. 오빠, 이 사진 봐. 우리 진짜 어렸다. 민지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1990년대 중반쯤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 무릎에 앉은 5살쯤 된 민수와 2살쯤 된 민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할머니도 부모님도 모두. 민수는 시선을 돌렸다. 거실 한쪽 구석, 창가에 놓인 커다란 새장이 눈에 들어왔다. 새장 안에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다. 초록색 깃털에 빨간 풀이, 노란 윤을 가진 앵무새, 복실이었다. 할머니가 1985년부터 키웠다는 앵무새. 올해로 정확히 40년이 된 새였다. 앵무새의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50년이라고 하니 복실이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셈이었다. 복실아, 민수가 새장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수를 쳐다봤다.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앵무새치고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오빠, 복실이 말 안 하네? 할머니 생전에도 말 안 했어? 나도 잘 모르겠어. 할머니 집에 자주 안 왔으니까. 하지만 기억으로는 조용했던 것 같아. 민지가 새장 안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복실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냥 깃털을 다듬을 뿐이었다. 민수는 새장 옆에 놓인 모이통을 확인했다. 거의 비어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채워놓으신 모이가 다 떨어진 것 같았다.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새 모이를 찾았다. 냉장고 위선반에 새 모이 봉지가 있었다. 복실아, 배고프지? 민수가 모이통에 모이를 채워 넣었다. 복실이가 천천히 다가와 모이를 쪼기 시작했다. 민수는 물통도 확인했다. 물도 거의 없었다. 깨끗한 물을 채워 넣자 복실이가 물을 마셨다. 복실이는 우리가 데려가야 하나? 민지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못 키워.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원룸인데 어떻게 키워? 두 남매는 난감해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이 낡은 집과 40년 된 앵무새 복실이가 전부였다. 은행 계좌에는 장례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 박철수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부산에 사셨다. 할머니는 말년을 혼자 보내셨던 것이다. 일단 집부터 정리하자. 복실이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민수가 말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매는 그날 오후 내내 집을 정리했다. 할머니의 옷가지들, 오래된 가구들, 주방 기구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따로 챙겼다. 사진첩, 할머니의 일기장처럼 보이는 공책 몇 권, 아버지의 어린 시절 그림들. 저녁이 되자 두 남매는 지쳤다.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사와서 거실에서 먹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할머니가 없는 이 집이 너무 낯설고 쓸쓸했다. 오빠,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계속 정리하고. 그래야겠다. 어차피 며칠은 걸릴 것 같아. 민수는 회사에 월요일 휴가를 내기로 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할머니가 쓰시던 방과 아버지가 어릴 적 쓰던 방에 이불을 펴고 잘 준비를 했다. 밤 9시 50분, 민수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민지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복실이는 새장 안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엄마, 미안해.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새장에서 소리가 났다. 복실이었다. 낮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복실이가 갑자기 말을 한 것이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복실이가 새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오빠, 뭐야 저거? 민지가 머리를 젖은 채로 욕실에서 뛰어나왔다. 두 남매는 동시에 새장으로 다가갔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복실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5분쯤 지나자 복실이는 입을 다물고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빠, 저거 뭐야? 할머니한테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이야.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할머니 집에 왔을 때 복실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복실이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데 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런 말을 하지? 민지의 말이 맞았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걸까? 그것도 매일 밤 정확히 10시에. 내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자. 앵무새 행동에 대해서. 민수가 말했다. 두 남매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복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민수는 일찍 일어나 복실이를 관찰했다. 낮 동안 복실이는 평범했다.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시고 가끔 깃털을 다듬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앵무새 이상 행동, 앵무새 주인 사망 후 행동 변화, 앵무새 특정 시간 말하기.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앵무새 전문가의 답변을 찾았다. 앵무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사망한 경우 앵무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예전에 들었던 말을 갑자기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실이는 예전에 들었던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스트레스로 그 말을 반복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복실이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복실이가 예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민수는 할머니의 방으로 갔다. 할머니가 쓰시던 서랍장을 열어봤다. 옷가지들 사이로 오래된 공책 몇 권이 보였다. 민수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일기장이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일기장. 할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198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영수가 의대를 졸업하는 해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영수?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수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 민수는 계속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1985년 2월 14일. 영수가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것 같다.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온다. 1985년 3월 10일. 영수에게 물어봤다. 어떤 여자냐고. 영수는 대답을 피했다. 나는 불안하다. 1985년 4월 20일. 영수가 고백했다. 종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나는 기절할 뻔했다. 위대생인 우리 장남이 술집 여자와. 민수의 손이 떨렸다. 장남? 할머니에게 아들이 둘이었단 말인가. 민수는 계속 읽었다.
1985년 5월 5일 영수를 설득했다.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하지만 영수는 듣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한다.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1985년 6월 1일 영수와 크게 싸웠다. 나는 울며 빌었다. 제발 우리 집안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영수는 집을 나가버렸다. 1985년 7월 14일 영수가 그 여자와 도망쳤다. 나는 미칠 것 같다. 일기는 여기서 멈춰 있었다.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다. 민수는 다른 일기장을 찾았다. 하지만 1985년 7월 이후의 일기는 없었다. 민수는 거실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일기장을 보여줬다. 민지야, 이거 봐. 할머니한테 아들이 둘이었대. 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뭐? 아빠 말고 다른 아들이? 응, 의대생이었대. 근데 1985년에 여자랑 도망쳤다고 써있어. 민지는 일기장을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오빠, 이거 혹시 복실이가 하는 말이랑 관련 있는 거 아냐? 무슨 말? 엄마, 미안해. 혹시 이영수라는 사람이 할머니한테 한 말 아닌가? 민수는 깨달았다. 그럴 수도 있었다. 영수가 도망치기 전에 할머니께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복실이가 들었을 수도 있다. 근데 오빠, 이 영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빠도 할머니도 우리한테 말 안 해주신 거야? 모르겠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도 밤 10시가 되자 복실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민수는 복실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복실이는 말을 하면서 새장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새장 구석을 계속 부리로 쪼기 시작했다. 민지야, 저거 봐. 복실이가 계속 저기를 쪼고 있어. 민수는 새장 가까이 다가갔다. 복실이가 쪼는 곳을 자세히 봤다. 새장 바닥 구석, 모이 껍질과 먼지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민수는 새장 문을 열고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복실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민수의 팔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민지가 새장 바닥을 확인했다. 오빠, 여기 뭔가 있어. 민지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긁어냈다. 작은 열쇠가 나왔다. 길이 5cm 정도의 작은 열쇠. 녹슬고 낡았지만 분명 열쇠였다.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민수는 열쇠를 들고 집안을 다시 살폈다. 서랍장, 옷장, 찬장, 화장대, 자물쇠가 있는 모든 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작은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없었다. 마당 창고는 확인해봤어? 응, 거기도 없었어. 두 남매는 난감해했다. 복실이가 왜 이 열쇠가 있는 곳을 계속 쪼았을까?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영수라는 사람, 복실이가 하는 말, 그리고 이 작은 열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쯤 민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복실이가 깨어 있었다. 복실이가 민수를 쳐다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다락방. 민수는 멈춰 섰다. 지금 복실이가 뭐라고 한 거지? 다락방. 복실이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렸다.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다락방? 이 집에 다락방이 있나? 민수는 40년 가까이 이 집을 드나들었지만 다락방이 있다는 걸 몰랐다. 민수는 거실 천장을 자세히 살폈다. 희미한 사각형 윤곽이 보였다. 오래되어서 페인트색이 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다락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민지를 깨웠다. 민지야, 일어나. 다락방이 있어. 뭐? 다락방? 민수는 복실이가 한 말을 설명했다. 민지는 반신반의했지만
천장의 사각형 윤곽을 보고 놀랐다. 진짜네. 근데 어떻게 올라가? 민수는 마당 창고에서 오래된 사다리를 찾았다. 사다리를 거실에 세우고 천장문을 밀었다. 4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민수는 힘껏 밀었다. 삐걱 먼지가 쏟아졌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좁은 공간이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다. 먼지가 수북했다.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었다. 손전등 빛을 비추며 살폈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50cm 정도 크기의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혹시? 민수는 주머니에서 복실이 3장에 숨겨있던 작은 열쇠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딸각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자물쇠가 열렸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있었다. 낡은 공책 한 권, 오래된 사진 몇 장, 노란색으로 변한 신문 스프레, 그리고 민수에게라고 적힌 봉투. 민수는 상자를 들고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뭐가 있었어? 상자가 있었어. 그리고 이것들. 두 남매는 거실 탁자에 상자 내용물을 펼쳐놓았다. 먼저 사진들을 봤다. 흑백 사진들이었다. 198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들. 한 사진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잘생긴 얼굴에 의대생처럼 보이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뒤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다. 이 사람이 영수인가 봐.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남자와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여자는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1985년 5월 남산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여자가 할머니 일기에 나온 술집 여자인가 봐. 민수는 공책을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985년 7월 15일.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글씨가 흔들리며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다. 1985년 7월 15일.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단지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우리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제 영수가 그 여자와 도망쳤다. 김미란. 종로에서 술집 일을 하는 23 여자. 영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했다. 우리는 3대째 이어온 명문가다. 영수의 할아버지는 서울대 교수였고 영수의 아버지는 판사였다. 영수는 의대생이다. 장남이다. 집안의 모든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 영수가 술집 여자와 결혼한다? 말도 안 된다. 집안 망신이다.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나는 영수를 설득했다. 3달 동안 매일 설득했다. 울며 빌었다. 협박도 했다. 학비를 끊겠다고 했다. 상속을 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 어제 새벽 영수가 집을 나갔다. 김미란과 함께. 나는 사람을 풀었다. 둘째 아들 철수의 친구 중에 강한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부탁했다. 영수를 찾아달라고. 저녁 무렵 그들이 연락했다. 북한산 자락, 폐가 된 오두막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고. 나는 바로 달려갔다. 곡실이를 데리고. 곡실이는 영수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앵무새다.
영수가 복실이를 무척 아꼈다. 복실이를 데리고 가면 영수가 마음을 돌릴까 싶었다.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다. 영수와 김미라는 오두막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영수야, 엄마다. 문 열어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영수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데리러 왔다. 집에 가자. 안 갑니다. 저는 미란이랑 결혼할 겁니다. 나는 화가 났다. 복실이 세 장을 내려놓고 영수에게 다가갔다.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의대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1년만 있으면 졸업인데 술집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냐? 미란이는 술집 여자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 술집에서 남자들 상대하면서 순수하다고? 그때 김미란이 오두막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수 씨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물러날게요. 미란이 영수의 손을 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영수는 미란의 손을 꽉 잡았다. 미란아,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하지만 영수 씨,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나는 미란을 쳐다봤다. 미란은 영수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나? 집안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영수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당장 집에 가자.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래, 나는 집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영수가 미란의 손을 잡고 뒤돌아섰다. 그럼 저는 엄마 아들 아닙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미란이랑 살 겁니다. 영수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뒤쫓아갔다. 영수야, 돌아와. 제발 돌아와.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올라갔다. 산길은 가팔랐다. 나는 숨이 찼지만 계속 뒤쫓았다. 영수야. 드디어 영수가 멈췄다. 뒤돌아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미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 순간이었다. 영수가 발을 헛디뎠다. 산길 가장자리, 벼랑 끝에 서 있던 영수가 균형을 잃었다. 영수야,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늦었다. 영수가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냥 떨어졌다. 나는 벼랑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가 움직이지 않는 게 보였다. 나는 비탈을 따라 내려갔다. 손과 발에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영수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 있었다. 피가 흘렀다. 나는 영수를 안았다. 흔들었다. 영수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일어나. 하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웠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이다. 내가 영수를 몰아붙여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김미란이 내려왔다. 영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영수를 안고 울었다. 영수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나는 미란을 밀쳤다. 나가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영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란이 울며 말했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해요. 빨리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고 집안이 망한다. 둘째 아들 철수의 미래도 망친다. 안 돼요. 신고하면 안 돼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당신이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영수가 당신이랑 도망쳤다고 하면 돼요.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영수 씨를 제대로 장사 지내줘야죠. 나는 미란을 위협했다. 당신이 입을 열면 당신도 살인범 됩니다. 영수가 당신 때문에 도망쳤고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신이 원망스러워서 제가 밀었다고 하면 당신은 감옥 갑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어떻게 지금 당장 떠나세요. 다시는 우리 집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영수를 잘 모셔줄게요. 미라는 울면서 떠났다. 뒤돌아보면서 울었다. 하지만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영수의 시신과 함께. 나는 그날 밤 내내 땅을 팠다.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구덩이를 팠다. 손에 피가 났다. 손톱이 깨졌다. 하지만 계속 팠다. 새벽 4시쯤 구덩이가 완성됐다. 나는 영수를 구덩이에 눕혔다. 울면서 흙을 덮었다. 영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편히 쉬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복실이가 나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실이는 모든 걸 봤다. 영수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엄마, 미안해. 복실이는 그 말을 기억할 것이다. 40년이 지나도. 나는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나는 살인자였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하지만 나는 계속 살아야 했다. 둘째 아들 철수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며칠 후 경찰이 왔다. 영수가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김미란이 신고한 것 같았다. 나는 경찰에게 거짓말했다. 영수가 유학 간다고 했어요. 미국으로요. 미란 씨한테는 말 안 했나 봐요. 경찰은 믿었다. 나는 실종 신고를 취소했다. 김미란이 집에 찾아왔다. 영수를 찾아달라고 울며 빌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영수는 다른 여자랑 미국으로 갔어요. 당신을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미라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미라는 결국 돌아갔다. 철수에게도 거짓말했다. 형은 유학 갔어. 한동안 연락 안 될 거야. 철수는 형이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4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 철수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자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영수는 없었던 아들이 됐다. 사진도 다 치우고 기록도 다 지웠다. 하지만 복실이는 알고 있었다. 복실이는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복실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복실이를 버릴 수 없었다. 복실이는 영수의 마지막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40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늙었다. 곧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이 비밀을 밝혀야 한다. 영수를 제대로 묻어줘야 한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하지만 부탁이다. 영수를 찾아줘라. 북한산 자락, 지도에 표시한 곳에 영수가 묻혀 있다. 영수를 제대로 장사 지내줘라. 그리고 김미란을 찾아줘라.
미란에게 진실을 말해줘라. 영수는 끝까지 미란을 사랑했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고. 내가 죽인 거라고. 4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복실이를 잘 돌봐줘라. 복실이는 영수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다. 복실이는 40년을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지켰다. 영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승에서 만나면 용서를 빌겠다. 박순자. 민수는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할머니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거짓말일 이유가 없잖아. 민수는 신문 스크랩을 펼쳤다. 1985년 7월 20일자 신문이었다.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다. 서울대 의대생 박영수 21시 실종. 가족은 유학 갔다고 주장하지만 연인 김모 씨는 납치 의심. 하지만 그 뒤 후속 기사는 없었다. 실종 사건은 그냥 묻혔던 것 같았다. 민수는 지도를 펼쳤다. 북한산 지도였다.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북한산 우이동 계곡 근처.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다. 민지야,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오빠, 할머니도 원하신 거야. 일기에 써 있잖아. 영수 삼촌을 찾아달라고. 민수는 민수에게 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다. 민수야, 다락방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 복실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나는 4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신고해줘라. 영수를 찾아줘라. 제대로 장사 지내줘라. 김미란을 찾아서 진실을 말해줘라. 나 대신 사과해줘라. 나는 나쁜 할머니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사랑했다. 그것만은 믿어다오. 할머니가. 민수는 편지를 품에 넣고 일어섰다. 민지야, 경찰서 가자. 2025년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경찰서. 민수와 민지는 형사과 박상민 경위를 만났다. 40년 전 실종 사건이요? 박 경위는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40년 전 사건을 지금 신고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네,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1985년에 실종됐는데 할머니가 유골이 묻힌 위치를 남기셨어요. 민수는 일기장, 지도,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다. 박형위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다. 일단 이 지도대로 수색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는데 유골이 남아있을지 시도는 해봐야죠. 할머니 유언이에요. 박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사에게 보고했다. 강력계장은 자료를 보고 놀랐다. 박순자 씨, 작년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 맞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색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3월 23일 경찰 수색팀, 국과수 감식팀, 민수와 민지가 북한산 우이동 계곡으로 향했다. 지도를 따라 등산로를 벗어나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 1시간쯤 걸었을까?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다. 계곡 옆 평평한 공간이었다. 주변에는 큰 바위들이 있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수색팀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금속 탐지기로 먼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 팀원이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흙 속에서 뼈가 나왔다. 국과수에 연락하세요. 유골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의 일기가 사실이었다. 영수 삼촌이 정말 여기 묻혀 있었다. 국과수 팀이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다. 두개골, 팔다리뼈, 갈비뼈. 한 사람의 온전한 유골이었다. 옷조각도 있습니다. 1980년대 스타일 청바지네요. 신발도 나왔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1980년대 모델입니다. 발굴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유골과 함께 몇 가지 유품도 발견됐다. 낡은 지갑, 학생증, 시계. 박형희가 학생증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영수 일치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만에 발견된 삼촌. 민수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삼촌. 유골은 국과수로 옮겨져 정밀 감식을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사망 시기는 약 4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두개골 골절로 인한 즉사로 보입니다. 타살 흔적은 없습니다. 추락사로 추정됩니다. DNA 검사 결과 박순자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했다. 박영수는 1985년 7월 14일 연인 김미란과 북한산으로 도망쳤다. 어머니 박순자가 추격했다. 말다툼 끝에 박영수가 추락해 사망했다. 박순자는 시신을 산속에 매장하고 실종으로 의장했다. 유족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박형희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평생 고통받으며 사셨어요. 그냥 삼촌을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40년 전 실종 사건, 사고사로 결론. 이제 민수는 김미란을 찾아야 했다. 4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증인. 영수의 연인. 민수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았다. 20년 경력의 탐정 이진우 씨를 만났다. 김미란이라는 이름만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할머니 일기를 다시 읽었다. 종로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 1985년 당시 23세. 영수와 도망쳤다가 헤어진. 이진우 탐정은 1985년 종로 지역 술집을 조사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한 달이 지났다. 찾았습니다. 이진우가 연락했다. 민수는 탐정사무소로 달려갔다. 김미란 씨, 현재 65세. 부산 영도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신입니다. 정말요? 정말 찾았어요? 네, 확실합니다. 1985년 종로에서 일했고 그 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바로 부산행 KTX를 예약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 영도구 오후 2시 민수는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바다 냄새가 났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다. 간판에는 미란이네 집밥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식당 문을 열었다. 종이 딸랑거렸다. 어서 오세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났다. 머리는 밤백이 되었고 주름이 깊었지만 옛날 사진 속의 김미란이 분명했다. 여전히 눈빛은 또렷했다. 혹시 김미란 씨이신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주문하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미라는 민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뭔데요? 민수는 앉으며 심호흡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영수 씨의 조카입니다. 미란의 손에서 물잔이 떨어졌다. 바닥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수를 아세요? 네, 제 아버지의 형입니다. 미란이 의자를 잡고 겨우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영수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란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다.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1985년 7월 14일에요. 1985년 그날 미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40년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수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의 일기, 다락방에서 찾은 상자, 북한산에서 발견된 유골, 영수가 추락해 죽었다는 것, 할머니가 시신을 내장했다는 것, 할머니가 4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것. 미라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식당 안에 울음소리만 울렸다. 한참 후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영수가 정말 죽었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네, 할머니가 거짓말하신 겁니다. 영수 삼촌은 끝까지 미란 씨를 사랑했어요. 미란이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영수야, 미안해. 내가 널 찾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수는 미란이 다 울 때까지 기다렸다. 유용히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말도 40년의 기다림을 위로할 수 없었다. 저녁 6시쯤 미란이 겨우 진정했다. 민수는 물을 따라 건넸다. 미란은 물을 마시고 코를 풀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미란이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영수가 떠난 다음 날부터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영수가 저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왔어요. 할머니가 영수가 다른 여자와 미국으로 갔다고 하셨죠?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영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미라는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산에서 찍은 사진. 영수와 미란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다락방 상자에 있던 사진과 같은 날 찍은 것 같았다. 이 사진만 보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영수에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른 남자는 안 만나셨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못 만났어요. 영수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중매도 여러 번 서주셨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나는 이미 영수 거라고 했어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동생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미라는 영수를 기다리면서 40년 동안 혼자 살았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라고 하셨어요. 미란 씨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네, 석 달 전에.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40년 동안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할 기운도 없네요. 할머니도 아들을 잃고 평생 괴로우셨겠죠. 영수 삼촌 장례를 치를 겁니다. 참석하시겠어요? 미란이 민수를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다시 보였다. 물론이죠. 40년 만에 영수를 만나는데 꼭 가야죠. 2025년 4월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장례식장. 40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 영정사진은 1985년 당시 위대생이던 영수의 모습이었다. 21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주는 김미란이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민순의 가족은 모두 동의했다. 미란이야말로 영수의 진짜 가족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미란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냥 영수를 바라봤다. 40년 만에 보는 영수의 얼굴.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민순의 가족, 민지, 미란의 동생 부부, 그리고 몇몇 이웃들. 영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민수는 복실이도 데려왔다. 3장째로 영정사진 옆에 3장을 놓았다. 조문객들이 하나씩 떠났다. 저녁 8시쯤 장례식장에는 민수, 민지, 미란만 남았다. 미란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영수에게 말했다. 영수야, 나야. 40년 만이야. 보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찾아줬어야 했는데, 할머니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찾았어야 했는데. 미란이 영정사진에 손을 댔다. 나 40년 동안 기다렸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우리 남산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 그 사진만 보고 살았어. 민수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지도 울고 있었다. 영수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미란이 드디어 울기 시작했다. 영정사진을 안고 울었다. 그때였다. 복실이가 입을 열었다. 영수야, 사랑해. 민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미란도 고개를 들었다. 복실이가 3장 안에서 영정사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영수야, 사랑해. 복실이가 다시 말했다. 또렷하게. 미란이 복실이 앞으로 다가갔다. 3장 문을 열었다.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복실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미란의 손 위에 얌전히 앉았다. 복실아, 나 기억해? 40년 전에 봤잖아. 복실이가 미란을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미란이 울면서 웃었다. 그래, 복실아, 맞아. 나 영수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복실이는 계속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민수는 깨달았다. 복실이는 40년 전 미란이 영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오두막에서 함께 있을 때 미란이 영수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을 것이다. 복실이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미란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었다. 밤 10시가 됐다. 복실이가 또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영수의 마지막 말. 할머니께 한 마지막 말.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수야. 미안한 건 우리야. 할머니도, 나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미라는 복실이를 안았다. 40년을 기억한 앵무새. 영수의 마지막을 함께한 친구. 장례가 끝나고 영수의 유골은 화장됐다. 민수는 할머니 묘 옆에 영수의 묘를 만들었다. 40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났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오빠 박영수. 끝까지 사랑을 지킨 사람. 묘 앞에서 미란이 절을 했다. 할머니 묘 앞에도 절을 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영수 씨를 힘들게 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바람만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민수는 미란에게 물었다. 복실이를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울게요. 복실이는 영수의 친구잖아요. 제가 돌봐야죠. 부산까지 데리고 가시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KTX에 3장 들고 타면 돼요. 민수는 3장을 미란에게 건넸다. 미란은 복실이를 쳐다봤다. 복실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영수 이야기 많이 해줄게. 복실이가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미란이 웃었다. 4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 날, 미란은 부산으로 돌아갔다. 복실이와 함께. KTX 안에서 미란은 복실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복실아, 영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착하고 똑똑했어?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어? 복실이는 미란을 쳐다보며 들었다. 우리 남산에도 가고 한강에도 갔어. 영수가 나한테 반지도 사줬어. 싸구려 반지였지만 나는 정말 좋았어. 미라는 목걸이를 꺼냈다. 목걸이에 반지가 매달려 있었다. 40년 동안 간직한 반지. 이거 봐, 복실아. 영수가 준 반지야. 40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어. 복실이가 반지를 쳐다봤다. 부산에 도착해서 미라는 복실이를 식당에 데려왔다. 식당 한쪽에 3장을 놓았다. 창가에 두어서 복실이가 바깥을 볼 수 있게 했다. 복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자. 복실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다. 미라는 매일 복실이에게 영수 이야기를 해주었다. 40년 전 기억들을, 행복했던 그때를. 식당 손님들은 복실이를 귀여워했다. 사장님, 앵무새 키우세요? 네, 제 남자친구가 키우던 앵무새예요. 남자친구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손님들은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40년을 기억한 앵무새 이야기. 민수는 서울에 돌아와 영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40년을 기억한 앵무새. 할머니의 일기, 미란과의 인터뷰. 그리고 민수 자신의 감상을 담았다. 책은 6개월 만에 완성됐다. 출판사에 보냈고
출판사는 바로 출간을 결정했다. 2025년 11월 책이 나왔다.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다. 둘째 주에는 5위, 셋째 주에는 2위. 사람들이 영수와 미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민수는 미란에게 물었다. TV에 나가시겠어요? 영수 삼촌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요. 미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영수를 많은 사람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12월 어느 일요일 저녁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민수와 미란이 출연했다. 복실이도 함께였다. 진행자가 물었다.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으셨어요? 미란이 대답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짜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40년도, 50년도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못했어요. 영수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진행자가 복실이를 가리켰다. 저 앵무새가 40년을 기억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복실이는 영수의 친구예요. 영수가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복실이가 영수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어요. 복실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미란이 복실이를 쳐다봤다. 복실이가 카메라를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진행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시청률 15%를 기록했다. SNS에는 영수와 미란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진짜 감동이다. 복실이 너무 신기해. 정말 40년을 기억한 거야? 할머니도 불쌍하고 영수도 불쌍하고 미란도 불쌍해. 다들 피해자야. 책은 100만 부가 팔렸다. 영화화 제의도 들어왔다. 민수는 인세를 미란과 나눴다. 이 돈으로 식당을 더 크게 하세요.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식당으로 충분해요. 이 돈은 영수를 위해 쓸래요. 영수 삼촌을 위해요? 네, 영수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요.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위대생들을 위한. 민수는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돕겠습니다. 2026년 봄 박영수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매년 10명의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했다. 첫 번째 장학생 수여식에서 미란이 말했다. 영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영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영수의 꿈을 이어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미란은 영수의 묘를 찾았다. 민수와 민지도 함께였다. 복실이도 새 장에 담아왔다. 영수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 이름으로 의대생들을 돕고 있어. 자랑스럽지? 묘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복실이가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민수는 복실이를 쳐다봤다. 복실이는 이제 41살이 됐다. 앵무새로는 매우 늙은 나이였다. 깃털도 예전만큼 윤기가 나지 않았다. 움직임도 느려졌다. 미란 이모, 복실이가 많이 늙었네요. 응, 복실이도 이제 오래 못 사실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슬펐다. 2026년 가을, 복실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먹이도 잘 안 먹고 깃털도 빠지기 시작했다. 미란은 복실이를 부산의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연로한 나이라 그래요. 인간으로 치면 90살이 넘었어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수의사가 말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 주, 길어야 몇 달? 미란은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이가 미란을 쳐다봤다. 복실아, 아프지? 미안해. 복실이는 말이 없었다. 그날부터 미란은 복실이를 더 세심하게 돌봤다. 식당 일을 줄이고 복실이 옆에 있었다. 복실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다. 영수 이야기를. 11월 어느 날 아침, 미란은 이상한 꿈을 꿨다. 영수가 나타났다. 21살이 젊은 모습으로. 미란아, 나야. 영수? 정말 영수야? 응, 보러 왔어.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미안해, 길을 잃었어. 근데 이제 찾았어. 영수가 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당연하지. 난 널 사랑하는걸. 나도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영수가 미소 지었다. 미란아, 복실이 곧 나한테 올 거야. 복실이랑 같이 있을게. 복실이가? 응. 복실이도 많이 늙었어. 이제 쉬어야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영수가 사라졌다. 미란이 깼다. 미란은 급하게 복실이 세장으로 갔다. 복실이가 세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복실아. 미란은 복실이를 꺼내 손에 올렸다. 복실이가 눈을 떴다. 미란을 쳐다봤다. 복실아, 괜찮아? 복실이가 작게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그래, 복실아, 나도 영수 사랑해. 복실이가 눈을 감았다. 숨이 점점 느려졌다. 복실아, 안 돼. 눈 떠, 제발. 하지만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조용해졌다. 미란은 복실이를 안고 울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영수를 기억한 유일한 증인.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복실이가 오늘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 민수는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복실이를 보자 눈물이 났다. 작고 초록색이던 앵무새. 이제는 깃털이 희끗희끗해진 늙은 앵무새. 복실아,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어. 민수와 미라는 복실이를 영수의 묘 근처에 묻기로 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와 영수의 묘 옆 작은 공간에 복실이를 묻었다. 작은 비석을 세웠다. 복실이 40년을 기억한 친구, 영수와 미란의 사랑을 지킨 증인. 미란이 복실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복실아, 고마워. 영수를 기억해줘서. 나한테 영수의 마지막 말을 전해줘서. 이제 영수한테 가. 영수랑 행복하게 지내.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그날 밤 미라는 또 꿈을 꿨다. 영수가 복실이를 어깨에 안치고 있었다. 둘 다 젊고 건강해 보였다. 미란아, 복실이 왔어. 잘 돌봐줘, 영수야. 그럼 걱정하지 마. 복실이가 말했다. 영수야, 사랑해. 영수가 웃었다. 나도 사랑해, 복실아. 그리고 미란아, 나도 사랑해. 미란이 깼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영수와 복실이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졌다. 2027년 봄, 박영수 장학재단은 두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다. 20명으로 늘었다. 많은 의대생들이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민수의 책 40년을 기억한 앵무새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개봉 첫 주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울었다. 김미라는 여전히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영수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복실이도 식당 벽에는 영수와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1985년 남산에서 찍은 그 사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손님들이 사진을 보고 물었다. 사장님, 저 사진 속 남자분이 남자친구세요? 네, 제 첫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이에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계세요. 2027년 가을, 미라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췌장암입니다. 3기예요. 미라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치료를 받으면 1년, 2년, 치료를 안 받으면 치료 안 받겠습니다. 사장님, 뭐라고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영수한테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의사는 설득했지만 미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수에게도 말했다. 민수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모,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세요. 아니야, 나 영수한테 가고 싶어. 42년을 기다렸어. 이제 만날 때가 됐어.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미란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다. 미란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었다. 2028년 봄, 미라는 식당을 동생에게 넘겼다. 서울로 올라와 민수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영수의 묘에 자주 가기 위해서였다. 매일 아침 미라는 영수의 묘를 찾았다. 꽃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야, 나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몸은 점점 약해졌다. 체중이 빠지고 걷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미라는 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민수야,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영수를 만날 생각하니까 설레. 2028년 7월 14일, 영수가 죽은 지 정확히 43년 되는 날. 미라는 영수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민수와 민지도 함께였다. 영수야, 43년 전 오늘 네가 떠났어. 나는 43년을 기다렸어. 이제 나도 갈게. 미란이 영수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저승에서 만나면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이번엔 내가 널 놓지 않을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영수야,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했어. 미란이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미란 이모? 민수가 미란을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미란은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었다. 영수의 묘 앞에서 민수는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왔지만 미란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사망 시각 오후 7시 14분. 43년 전 영수가 죽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민수는 미란의 장례를 치렀다. 미란의 유언대로 영수 옆에 묻었다. 이제 세 개의 묘가 나란히 섰다. 할머니 박순자, 아들 박영수, 영수의 연인 김미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복실이의 작은 묘. 민수는 네 개의 묘 앞에 섰다. 국화꽃을 놓았다. 이제 모두 함께 계세요. 할머니, 영수 삼촌, 미란 이모, 복실이,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들었다. 아주 희미하게. 엄마, 미안해. 영수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영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란아. 영수야, 사랑해.
복실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들이 마침내 함께 있다는 게 느껴졌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책의 개정판에 추가했다. 40년을 기억한 앵무새 완결편. 책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2030년 박영수 장학재단은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 매년 100명이 의대생을 지원했다. 영수의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됐다. 민수는 매년 7월 14일 4개의 묘를 찾았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영수 삼촌, 미란 이모, 복실이 잘 지내시죠? 저희는 다 잘 있어요.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바람이 불면 민수는 웃었다. 그들의 대답 같았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영수와 미란의 사랑은 43년의 이별을 견뎌냈다. 그리고 복실이는 40년 동안 그 사랑을 기억했다.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실을 남겼다. 그 진실이 영수와 미란을 다시 만나게 했다. 비록 육신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만났다. 용서도 가능했다. 할머니는 영수에게 용서를 구했고 영수는 할머니를 용서했을 것이다. 미란도 할머니를 용서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평화로웠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영수, 미란, 복실이, 그리고 할머니도. 민수는 그 이야기를 평생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기로 했다. 사랑의 힘에 대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움에 대해. 북한산 자락의 묘지에 또 봄이 왔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앵무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사랑해. 그것이 복실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 40년을 기억한 앵무새 복실이. 그 작은 새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었다. 사랑의 영원함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책으로, 영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민수는 묘지를 떠나며 뒤돌아봤다. 4개의 묘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사랑이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 죽음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40년을 기억한 앵무새가 전하는 메시지였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